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겨울철 중장년층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관절 건강하게 지키는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춤 구독 영상으로 살펴보는 구독. 자, 건강 구독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구독 준비해놨는데 지난주에는 굉장히 추웠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 이런 예보입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날이 더 추워질까 걱정입니다. 특히 날이 추워지면 길이 얼어붙으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추락 및 낙상 사고의 30%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낙상 사고로 고관절이 무너지면 정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중장년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지키는 비법 저희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죠. 네,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간호조무사가 생후 19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한 정황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서 재판으로 넘겨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은요, 2021년 2월 7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벌어졌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요, 생후 19일 된 아이가 울면서 보채니까 갑자기 CCTV 사각지대로 아이를 데려가서 귀를 잡아당기고 상처가 날 만큼 상해를 입혔는데요.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 A씨 재판에서는 목욕 과정에서 실수로 상처가 난 거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검찰에서 CCTV를 틀어보니까 거기서 발견된 간호기록부랑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라는 정황을 포착을 해서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간호기록부를 은폐하려 했구나라는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생후 19일입니다. 네. 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은폐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요, 무려 2차례에 걸쳐서 병원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밝혀진 게 이 산부인과 행정부장과 이 수간호사의 지휘로 이 피 묻은 베넷 쪼그리를 폐기했고요. 그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까지 속속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부장은 이 대표원장의 지시로 결국 공판 전 과정을 모니터링했고요. 그에 따라서 증인신문 직전에 주요 증인들과 말을 맞추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위증을 교사한 정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 총 7명이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재판에 이 증거 위조 또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라고 재판부에 병합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생후 19일 아이를 학대합니다. 요만할까요? 얼마나일까요? 19일. 아, 정말 작죠. 네. 네. 근데 이 사건을 또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짝짝꿍이 돼서 네. 말을 맞추고 이래.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는 거고. 네. 아유,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으로 기소가 됐던 특수교사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유죄가 선고되자 주호민 씨는요,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쟁점이었던 것이 이 주호민 씨가 자녀에게 들려보낸 그래서 확보하게 된 녹취록
녹취록. 이 녹취록의 위법성 여부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이 모닝브리핑을 통해서 소개한 한 가지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근에 학부모가 이 초등학교 교사가 우리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 같다라면서 녹음기를 그 아이 책가방에 들려보냈다가 이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신고된 그런 아동학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해당 파일 자체가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법적 증거다. 따라서 해당 녹취 파일 증거력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원지법에서 과연 주호민 씨 사건에 대해서는 이 해당 재판부가 어떻게 녹음 파일을 평가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원지법에서 주호민 씨가 확보한 녹취에 대한 증거력이 인정된다라고 재판부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녹취를 들어보면 일부 발언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특수교사 B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유예 판결이라는 어떤 것이냐면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그 선고를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또 증거로 인정이 되고 네. 법원에서 이렇게 그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판결문을 제가 정확히 입수를 하지 네. 못했는데 주호민 씨가 사실 어제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주요 이유가 우리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아이 스스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황을 이렇게 뭐 스스로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재판부가 좀 특수하게 인정한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부분은 조금 더 판결문을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 이후에 양쪽 입장은 어땠습니까? 일단 주호민 씨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공판에 자신의 아내와 참석을 해서요. 선거 결과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청취 후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내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진 않다라면서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또 특수교사들 간의 어떤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이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특수교사 B 씨를 변호했던 변호인은요. 몰래 녹음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차분히 항소심에 대응하겠다, 즉 항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주호민 작가는 활동을 그동안 중단했었는데 네. 이 판결 이후에 생방송을 예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 씨는 최근 6개월 정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31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월 1일 밤 9시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생방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주 씨는 예고대로 어제 생방송을 통해서 가족들의 근황을 밝혔고요.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반년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시간 넘게 진행된 생방송에서 주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위법한 녹취는 맞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아이가 부모에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방송 말미에는 이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이 한 대학 교수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판결이 남아 있다는 거니까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커피 전문점들의 출혈 경쟁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가 브랜드, 커피 브랜드들의 이 공격적 확장 정책으로 시장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이 글로벌 커피 브랜드 국내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사실 거리를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커피숍이 정말 많습니다. 뭐 치킨 게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말 다 했겠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통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의 커피 가맹점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요. 커피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가맹점 수가 무려
29,500여 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조사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커피 가맹점 수가 치킨 가맹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이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러한 경향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설상가상으로 이 유명 글로벌 카페 브랜드들이 잇따라 국내 진출을 선언하면서 출혈 경쟁 양상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여기 상암동만 해도 뭐 상암동 전체를 따질 것도 네. 없어요. 채널A 건물 지하 1층만 해도 커피숍이 몇 엄청 개입니까? 많죠, 네. 예. 아유. 자,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인천 쓰레기 매립장에서요. 매립을 하는 과정 중에 현금 2,9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발견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이 돈다발 주인의 신원의 파악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걸 뭐 실수로 버렸겠어요? 글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도 뭐 쓰레기 매립장이 굉장히 넓을 텐데 이렇게 발견이 돼서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해당 공사에 따르면요. 이 현금 2,900만 원은 폐기물 하역 근무자가 이 장비를 이용해서 매립을 하던 과정 중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거기에 떨어진 5만 원권 2장을 이 관리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을 봤더니 이 추가로 묶음 돈다발 그리고 훼손된 지폐가 발견이 됐는데요. 공사 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야, 이거 현금으로 갖고 있기에 큰 큰 돈다발인데 돈이죠. 네. 예, 저렇게 돼 있었다는 건데요. 주인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다행히도요. 돈다발만 발견된 게 아니라 청약 저축 예금 확인서와 같이 아. 있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경찰은 조금 빠르게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어. 경찰에 따르면 회수된 금액은 총 2,900만 원으로 이 주인은 경기 시흥에 주소지를 둔 50대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성 2021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실수로 현금 봉지를 버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이 매립지에서 회수한 현금 유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그게 그런 과정에서 버려졌군요. 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 자랑할 만한 한방 책자가 있죠. 네. 이게 국보 319호라고 그러네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알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건강 구독에서도 동의보감에 기록된 건강 정보들 정말 많이 전해드리고 있죠. 네, 예, 저희 그런 코너도 이제 준비해 놓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네. 건강 정보 나누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올바른 건강 정보와 함께 또 도움되는 습관까지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 바로 시작합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황진영입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하고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노안이 맞죠? 그러시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증상이 그렇다고 해서 꼭 노안으로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안인 줄 알았는데 백내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제는 노안인 줄 알았는데 백내장입니다. 아, 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주제. 아니, 가수 혜은이 씨도 백내장 수술을 했다 그러는데 백내장이 어떤 질병입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 눈의 구조에 대해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 카메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막은 사진기의 맨 앞부분, 즉 보호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쪽에 카메라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홍채, 그리고 홍채 바로 뒤에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으며 이 수정체를 통과한 빛이 초점을 맺는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 눈의 뒷부분 벽 안쪽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이란 카메라의 렌즈가 깨끗하지 못할 때 사진이 잘 나오지 않듯이 수정체가 흐리고 혼탁해져 빛이 망막의 상을 선명하게 맺지 못하여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면 증상은 시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흐려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무언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꾸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정체 중심부에 혼탁이 심한 경우 동공이 작아질수록 빛이 가려져 밤보다 낮에 잘 안 보이는 주맹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충혈, 두통,
눈의 통증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니까 흐릿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충혈이랑 두통은 왜 생기는 거예요? 백내장으로 흐려진 수정체가 서서히 팽창해 동공을 막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안압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눈이나 머리에 통증을 유발하고 혈관까지 확장시켜 충혈되게 됩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노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단순 노안인 줄로만 알고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이나 실명 등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백내장 관리에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제가 담당하던 한 40대 남성 환자분도 자꾸 침침한 게 노안 때문인 줄 알았다가 검진할 때 중심부에 심한 백내장이 발견되었고 시력도 0.1까지 저하되어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시력이 1.0까지 회복되셨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이 백내장,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백내장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정체가 뿌옇고 혼탁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이다 보니 백내장의 환자 수만 해도 2022년 기준 158만 명이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이 외에도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한다거나 당뇨병, 영양 부족, 비만, 아토피 피부염일 때도 백내장의 위험이 있고요. 안 질환으로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도근시 환자나 만성 포도막염이 있는 분이라면 주기적으로 백내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백내장의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후 멀리뿐 아니라 가까이도 볼 수 있는 인공수정체가 개발되어 환자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백내장을 진단받았다고 무조건 수술하기보다 악화 정도와 환자가 느끼는 불편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 수술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게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 방법이 있죠? 물론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그러려면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노화 및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이므로 항산화제가 포함된 복합 영양제를 잘 드시고 흡연, 음주하시는 분들은 끊거나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외선도 백내장의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선글라스나 모자를 잘 써주시는 것도 백내장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 무서운 백내장, 이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황진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원복입니다. 이정수님, 성숙의 의미가 뭔지 아실까요? 성숙의 왜 이 반대말이 미숙이고 이게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 맞군요. 국립국어에 따르면 성숙이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짐 혹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거나 경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짐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숙으로 인해 아픈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성숙한 만큼 아픈 성조수증입니다. 아, 저 이거 궁금했는데 성조숙증이 정확하게 뭡니까, 선생님? 10대 초반 정상적인 사춘기를 겪는 신체적 변화는 크게 3단계죠. 야는 가슴이 커지고 음모가 발달하며 마지막으로 초변합니다. 남아는 고환이 커지고 음모가 난 뒤 목소리가 변하고요. 그리고 성조숙증이란 또래 아이들보다 사춘기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여아의 경우 만 나이 8세 이전에 유방 발달이 시작되는 것, 남아의 경우 만 나이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두 딸의 아빠인지라 이거 굉장히 관심 많은데 성조숙증에 또 다른 증상이 있나요? 공통적으로 음모가 자라거나 여드름이 생기고 정수리, 두피, 피지 분비로 냄새가 나는 등의 이런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오히려 늦는 것보다 그냥 빠른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분들도 꽤나 있는데요. 하지만 성조증의 문제는 당장 나타나는 증상들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성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성장판이 조기폐해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대 신장보다 최종 신장이 작아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다 또래보다 좀 일찍 열리고 일찍 다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래보다 다른 외모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던 만 나이 6세 5개월 이하의 경우 성조증이 진행되었으나 치료 보류 상태로 1년이 지났고 성장판의 진행 속도는 더 빨라져 성인 예측기에서 2cm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실제로도 많은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국내 성조증 환자 수는 13만 6,334명으로 2013년 8만 6,325명과 비교했을 때 4년간 무려 58%나 증가했을 만큼 성조증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정확히 규명된 것이 없어 원인 불명이 대부분이지만 스트레스와 환경 호르몬 노출, 수면 부족, 스테로이드 사용의 증가, 유전적 요소 등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성장이 빠르고 체격 조건이 좋아지는 것도 성조증 발병 원인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성조숙증을 치료할 수는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특발성 중추성 성조증인 경우 생시생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라는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주사 치료를 4주 간격으로 진행하여 비정상적으로 빨랐던 신체 변화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주사 치료에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치료를 진행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붓는 등의 일반적인 주사 부작용 이외에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는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조증을 방치했을 때 나타날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말고 치료받는 편이 아이 미래를 위해서도 더 낫겠죠. 그럼 성조숙증을 치료하면 키도 좀 이렇게 작았던 부분이 해결됩니까? 개인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조증을 최대한 빨리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할 경우 성호르몬을 억제하고 성장판이 닳는 속도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성인 키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 키와 최종 키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또 치료도 치료인데 이게 이런 걱정 때문에 이게 건강보험에 혹시 적용이 될까요? 네, 여아는 만 나이 8세 이전에 유방의 발달, 남아는 만 나이 9세 이전에 고환 크기 증가와 같은 사춘기 증상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만 나이 대비 성장판의 진행 속도가 빠르며 혈액 검사에서 합당한 결과가 나오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아이 성조숙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조증 예방과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먼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과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한데요. 줄넘기, 걷기, 뛰기 등을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자야 합니다. 늦은 수면 습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감소시키고 수면을 부족하게 하여 성장에 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조숙증의 예방법, 치료법, 정책까지 싹 다 알려주신 우리 최원복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금요일은 건강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도 건강 얘기 이어갑니다.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날 분이 있습니다. 식품생명공학 박사님이죠. 차윤환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서서 먼저 만나뵙게 됐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양 부족성의 세상에서 살았다 그러면 현대 세상은 이 영양 과잉 세상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는데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참견으로 우리가 깐깐하게 약이 되도록 잘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양 과잉 시대라는 말이 확 와닿아요. 네. 예전에는 정말 특히 그 바나나가 이런 거 정말 끝까지 한번 몇 개만 먹고 싶다 했는데 네. 이게 정말 됐거든요. 야, 이게 진짜 그 바나나는요, 한국 바나나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왜? 제주도에서 이중으로 비닐하우스를 채우고 기름 보일러를 떼워가지고 해서 그때 돈 1980년도도 제 기억에 한 송이에 3만 원 정도 했거든요. 엄청 그러니 비쌌던 뭐.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밥을 먹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밥을 먹으면 이렇게 고봉밥. 그렇지. 그러면 너무 행복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시죠. 고봉밥 주면 뭐라 그럽니까? 화내죠. 예, 그러니까 참 이 음식이라는 게 바뀌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정말 먹을 게 넘치는 네. 세상이잖아요. 그냥 집에서 누워서 배달 앱으로 그냥 몇 번만 이렇게 누르면 바로 뭐 30분 안에 집 앞에 음식이 딱. 그래서 요즘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음식을 좀 가려 먹어야 한다. 적당히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참견을 우리 네. 최윤환 박사님이 해주실 건데 건강한 참견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60대 여성분의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남편은 건강염려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건강을 끔찍하게 챙깁니다. 너무 팔랑귀라 주위에서 누가 뭘 먹고 좋다라는 말만 들으면 꼭 먹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라는 사연으로 참견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니 대체 어느 정도길래 건강 염려증이 아닐까 그런 걱정까지 하실까요? 대체 뭐 67세 남편분이 하루에 얼마나 챙겨 드시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휴, 많이 챙겨 드시긴 하네요, 좀. 어때요? 저 앞에는 견과류 아니에요? 네. 그쵸. 뒤에 있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고 각종 약들도 있는 것 같고 뭘 좀 많이 챙겨 드시긴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안 챙기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 본인 건강 스스로 잘 챙기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 뭐 가짓수를 보니까 저건 또 좀 과한 게 아닌가. 저만으로도 배부르실 것 같아요.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건강한 참견을 좀 시작해 주세요. 네, 건강한 참견 깐깐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보도록 같이 하시죠. 네.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아래 보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수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하는 견과류들도 종류별로 정말 한 줌씩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많이 챙겨 드시고 계시고 위에 보면은 뭐 비타민제 그리고 뭐 오메가3 이런 것들 많이 챙겨 드시고 있는데 가운데 딱 보니까 좀 이렇게 셀레늄이라는 것도 또 챙겨 드시고 계세요. 이 셀레늄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뭐냐? 항산화 무기질이라고 해서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특성이 있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노화를 막아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셀레늄 우리가 부족하게 섭취하면은 결핍증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중국 하루잉장성 캐샨 마을에서 발생된 캐샨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심장 근육이 이게 비대해지면서 발생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이 동네가 셀레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음식 속에 셀레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발생된 셀레늄 결핍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이 셀레늄은 잘 챙겨야 되는 중요한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뢰해 주신 분의 남편분은 셀레늄까지 해서 잘 챙겨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꼭 필요한 것 빼고 나머지를 드시면 그래도 뭐 건강 증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영양 부족 상태에서는 이렇게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양 과잉의 세대에서는 요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한 과잉 섭취가 지금 좀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이것이 뭘까요? 이렇게 제가 딱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 이것의 정체는요. 이게 사진을 딱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 이게 브라질 너트를 드시는데 네. 이 네. 브라질 너트 때문에
이것의 과잉 섭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얼핏 보면 브라질 너트가 한 대충 몇 알 정도 돼 보이는가요? 한 15알 정도 되는데 요것 때문에 이것의 과잉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견과류 먹으면서 이걸 몇 알을 먹냐? 뭐 브라질 너트는 좀 크니까 네. 그렇긴 한데 한 줌 정도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 예. 그리고 뭐 입이 심심하면 어.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한 봉지로 나온 그렇지. 거를 몇 개를 까먹기도 해요. 그냥 TV 보면서.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콕 집어 말씀드린 이유는 그 같이 드시는 것 중에 아까 설명드렸던 윗열에 있는 가운데 이 셀레늄을 알약 형태로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셀레늄의 하루 권장량은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인데 이 브라질 너트도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아서 100g당 1917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한 알로 따지면 대충 70에서 8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는데 그걸 환산해 보면요, 브라질 너트 이렇게 3알 정도, 제 저 손에 있는 이 3알 정도만 먹으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셀레늄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셀레늄을 추가로 드시고 있고 브라질 너트는 15알씩 꼬박꼬박 드시고 있으니까 이 셀레늄 과잉증을 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드시긴 하네요. 근데 셀레늄이 이렇게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네, 셀레늄의 과잉 증상들을 쭉 보게 되면은요, 일단 구토, 설사, 피로, 피부 손상, 신경계 손상 등과 같은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셀레늄을 챙겨 드시더라도 알약 형태를 드실 경우에는 브라질 너트와 같은 것들의 섭취량은 좀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너트로 드셔도 하루 3알 정도면 셀레늄 자체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통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내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 박사님 건강한 참견으로 오늘 또 많이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연한 박사의 건강한 참견이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맞습니다. 적당히 먹어야지 뭐든지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친절한 건강 참견이었어요. 네, 아니 저는 뭐 사실 누가 좋다 그러면 네. 전 바로 구매하고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오늘 건강한 참견을 들으면서 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좀 새롭게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구독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봐야죠. 네, 주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한지민 내과 전문의, 또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만에 뵙는 거예요. 1월에 뵙고 이제 2월. 시간 참 빠르고 다음 주 명절이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뭐요? 놀라실 준비하세요. 이번 주 주말이죠. 일요일이 입춘입니다. 벌써 입춘이구나. 벌써 입춘이에요. 입춘하면 입춘하면 그러죠. 입춘 대길이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어제 저녁에 나갔는데 좀 얇게 입고 나갔다가 추워갖고 얼마나 추운지 빨리 좀 따뜻해져야지만 이 슬립백 챌린지 이거 따라해보고 그럴 텐데 슬립백. 이게 가능할까요? 슬립백 챌린지가? 그게 뭐 슬립백 체인지가 뭐랍니까? 체인지는 아니고요. 네. 자, 이게 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영상을 좀 보셔야 네. 바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 공중에 떠서 미끄러지듯이 저거. 춤을 뜻합니다. 일명 뭐 공중부양춤이라고도 불린다네요. 최근 미국에서 이 춤이 화제가 되면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고등학생이 SNS에 슬릭백 챌린지 춤을 올려서 2억 뷰. 야, 조회수 2억 뷰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후 뭐 유명인들이 다 슬립백 챌린지 하는데 차 박사님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렇죠.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립백. 아이고, 저거 아무나 도전하면 안 돼요. 저거 보니까 이거 따라하다가 관절 나가겠어요. 그리고 저거 하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해봐요. 우리 나이에 뼈도 안 붙어 이제. 그러니까 따뜻한 봄에 하면 되죠. 나서 큰일 나. 날 풀리고 나서. 그죠? 네, 길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눈이 아니더라도요. 이게 비가 오거나 혹은 이렇게 이제 길이 미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낙상 사고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큰 화제가 된 이 슬립백 체인지 영상이 또 있다고 합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영상인데요. 한 소방관이 이 8kg의 이 방화복을 입고 이 슬립백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8kg의 방화복을 입고 무거워 보여. 했다고. 뭔가 불안하죠? 그렇죠. 큰일 나. 네, 이렇게 슬릭백을 추던 이 소방관이 빙판길에서 까닥 넘어지는 네.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요, 단순히 이 슬릭백 챌린지가 아니라요, 빙판길 이 안전사고를 주의 당부하기 위해서 현직 소방관이 몸소 이렇게 미끄러지는 상황을 슬릭백으로 이렇게 위트 있게 연출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만큼 이 겨울철 뭐 낙상 위험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소방청 통계청이 2023년 작년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사고와 부상으로 119 구조차를 이용해서 이동된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37만 680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이 이송 사고 중에 61%를 차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낙상이 집중되면서 중년 이후 골밀도가 낮아진 이 노년층의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어서 이 낙상의 위험을 다시 한번 좀 경고를 했다고 하죠. 네, 특히요 또 노인들은요 이런 낙상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낙상을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하면 또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는데요. 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그 낙상 경험 그 노인 인구 비율이요 7.2% 그리고 낙상 환자 10명 중 7명이 골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노년층은요 골절은 골절 자체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골절을 되게 되면 되게 누워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약간 고립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골절이 되게 되면 또 그거에 따른 합병증 뭐 욕창이라던가 혈전증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폐렴이 심해진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으셨죠? 우리 나이에는 무모한 도전은 힘들어요. 아유, 영상 보면 좀 쉬워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제 몸을 아껴야 되니까 저는 패스.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이 슬립백이라는 춤을 따라 추는 게이 호기심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뭐 좀 우리 이지용 부장님처럼 네. 난 저거 못해 이러면은 약간 이제 마음도 조금 이제 늙기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차 박사님처럼 한다 그러면 나는 아직 젊은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MZ 세대 문화를 많이 따라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맛집 가서 막 인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맛집에 가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야 되잖아요. 오랜 시간 이렇게 줄을 서게 되고 서 있다 보면은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면서 이제 관절 통증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서 있을 때 항상 정자세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짝다리를 짚을 수도 있고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골반이 좀 틀어지게 되고 뭐 척추 배열이 좀 틀어지고 척추 측만증이 찾아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만성 요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MZ세대는 이러고 노는구나. 그래. 젊으니까 좋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나는 나의 건강의 길에 가겠다. 뭐 이런 자세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주제 영상 확인하시죠. 네, 건강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통증의 주범, 고관절을 지켜라입니다. 아니 낙상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공개된 주제는 뭐 고관절이에요. 네, 주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우선 이 낙상과 고관절이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낙상은 노년층의 고관절 골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굉장히 큰 질환이기도 하죠. 특히 고령의 노인은요, 겨울철 낙상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령대별 낙상 환자 수를 보게 되면 전체 낙상 환자의 58%가 60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고관절 골절 자체는요,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 실족과 같은 낙상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보행장애 등 여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1년 내 사망률은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낙상으로 고관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 일단 거동이 불편해지고 네. 그냥 누워서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기능이 떨어져서 심각한 질환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네. 네, 이 고관절은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관절인데요. 그 인간이 이제 이족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족보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절이 이 골반과 허벅지 뼈가 만나는 이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 자체 이상도 큰 문제인데 고관절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관절 때문에 고관절에 연관된 무릎, 발목 혹은 요추나 흉추까지 심지어 어깨나 경추까지 전신의 균형을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고관절 질환이죠. 퇴행성 고관절염은 고관절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딱딱하게 굳은 고관절이 움직임을 보존하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무릎, 그다음에 발목 근육이 뒤틀리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쉽게 낙상으로 이어지고 이게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관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고관절이라는 게 인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균형도 다 무너지고 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고관절 지금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딘지 좀 골반하고 좀 헷갈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절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손목이나 발목 이런 데를 생각을 하시고 고관절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기는 하는데요. 이 고관절은 엉덩이 관절 여기를 이루는 것으로요. 공처럼 생긴 이런 대퇴 골두와 이를 둘러싼 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 고관절은요, 단일 개체로서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로요. 앉고 일어날 때 이런 일상적인 모든 동작에 관여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두 다리로 걷는 인간이 상체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고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렛대의 지렛목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고관절인데요. 이 지렛목은 지렛대에서 요 이렇게 물체를 떠받들여주는 그 지렛대에 고정되는 그 점을 뜻합니다. 야, 여기쯤인가? 그러니까 이제 고관절이 이렇게 망가지면 몸을 이렇게 세우지도 못하고 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일상생활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왜 그런지는 고관절의 구조를 딱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일단 고관절은 우리 허리 아래쪽, 엉덩이 안쪽이라는 이 골반이라는 큰 뼈가 있고요. 골반 양측에 공을 꽉 눌러서 움푹 들어가게 한 것 같은 이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패인 부분에 허벅지에 넓적다리뼈의 끝부분이 딱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넓적다리뼈를 보면은 이 패인 곳에 들어가는 끝부분만 공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넓적다리뼈 머리, 대퇴 골두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둥글고 매끄러운 공 모양을 하고 있어서요. 전후, 좌우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몸통과 다리의 연결 부위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고관절의 이러한 구조 덕분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다리가 벌려지지도 않고 오므리는 것도 안 되고 뭐 바깥쪽으로 돌린다거나 안쪽으로 돌린다거나 각종 모든 움직임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네, 또한 이 고관절은요, 이게 움직이거나 움직일 때 이 체중을 분산하면서 이 하중을 분산시키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운동을 할 때는요, 체중의 10배에 이르는 무게를 견뎌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요, 최근에 이 고관절에 대한 이 고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 국내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정보를 자료를 바탕으로 고관절 골절로 진단받은 50세 이상의 환자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 사실 고관절 골절 환자 수가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특히 고령층일수록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1년 내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고령층일수록 고관절 관련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고관절 골절의 사망과 가장 관련이 큰 이유는 고관절 자체가 큰 관절이고 그로 인한 수술의 위험도가 물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넘어지면 그 침상에 한두 달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적들이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좀 들었던 기억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인간은 이렇게 걷지 않고 누워 있으면요, 바로 폐렴이 옵니다. 근데 폐렴의 사망 그 원인, 그러니까 전체 사망 원인 중에 폐렴이 3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워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폐렴이 오는데 이 고관절이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폐렴의 유병률을 높이면서 사망률을 급격하게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 누워있으면 병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도 뭐 계속 일하고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저는 뭔가 아프신데 어떡하나 보다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하거든요. 아니 관절에 이상이 오면 우리가 못 움직여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고관절이잖아요. 그러면 더 못 움직이고 아까 말씀하신 각종 질환이 올 텐데 자 고관절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구독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눌게요. 업로드 해주세요. 네, 고관절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그러니까 오해가 있다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고관절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정확히는 이게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고관절에 대한 궁금증을 그래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혹은 거짓 바로 이겁니다. 화면 주시죠. 자, 고관절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고관절 수술, 남성이 더 많이 한다. 근데 뭐 아까 고관절의 그 신체 움직임과 관련이 큰 특히 그 상체를 똑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지렛목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는 곳은 사실 뭐 성별에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거 궁금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남성이 수술을 더 많이 한다면 O, 아니라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모사 선생님. 정답은 O인데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O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세모. 중간 정도 된다가 정답일 것 같아요. 일단 남성이요. 이제 통계를 살펴보면 40대부터 인공관절 수술 환자 수가 남성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자들이 30대부터 50대가 딱 이제 우리 주 연령층이 딱 경제 활동을 제일 많이 할 때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어떤 이제 순환을 장애시키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트레스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음주, 그다음에 흡연, 스테로이드제 복용, 외상.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스포츠 활동, 서서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하면은 고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행동이 고관절을 굉장히 안 좋게 한다 이런 얘기신데 중년 남성들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런 행동들을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엄밀히 말하면 세모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남성은요 40대부터 좀 꾸준하게 점점 많아지지만 이제 80대가 되면은 80대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여성 환자분들의 수가 아주 증폭축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희약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80대가 넘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비슷해지기 때문에 제가 세모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영상 보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잦은 술자리가 고관절을 괴사시킨다.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것도 진실 쪽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정답은요. O입니다. 오. 네. 잦은 술자리는요, 사실은 고관절에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술자리를 자주 하다 보면 이 미세혈관이나 이런 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럼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고관절 그 대퇴 그 부에 가는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쪽에 괴사가 일어나게 돼서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같은 질환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뼈로 가는 영양분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함몰되거나 뭐 통증이 생기거나 괴사가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과음의 문화가 더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인이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그 발병률이 더 서양인보다 높다고 합니다. 네, 음주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그래서 피가 닿지 않으니까 고관절이 괴사할 수 있다 이건데 우리는 술 몇 잔 먹으면 왜 그래 해지는 게 피가 싹 돈다고 그래서 먹기도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혈액순환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해서 여기가 괴사됐다. 그럼 통증도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요,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이 가장 큰 증상은 바로 통증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처음에 생기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근데 문제는 얘가 처음에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 그 전조까지의 그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잘 알아차릴 수가 없고 초기에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된 다음에 그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그 행복한 아침에 참 고맙습니다. 네, 아침 방송을 하면서 그런 자리들을 싹 없앴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고관절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보여주세요. 자, 고관절은 척추도 휘게 한다. 고관절이 이렇게 이상이 와서 균형이 무너지니까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래도 척추가 휘거나 이상이 생기. 그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당연한 정답은요? 당연한 당연히 고관절 가장 큰 관절이죠. 골반이 상체를 싹 다 안고 있죠. 골반이 상체를 다 안고 있고 골반과 하체를 연결하는 게 이 고관절인데 고관절이 무너지면 당연히 무릎부터 시작해서요. 발목 그리고 심지어 발가락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골반에서 시작한 게 요추, 흉추를 통해서 경추나 어깨까지도 그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그러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척추가 휘어지면 자세가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척추가 안고 있는 이 내장 기관,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까지 이어져서 만성 통증에도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고관절의 위험성입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고관절 이상으로 뭐 척추가 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건 이건 사실 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연결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불안정한 자세로 있다 보면 허리의 통증뿐 아니라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 측만증 그리고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건데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오면서 이 내분비 같은 내장 질환뿐 아니라 정신적 질환까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질환. 이게 정신적 질환가? 이게 이렇게 갔다고요? 네, 일단은요, 우리가 이 고관절 통증은요, 너무 심해지면요, 정말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누워 있어도 잠자기도 어렵고, 그러면 뭐 수면 부족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잠을 못 자고 하다 보면 피로도 쌓이고,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면역력 저하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우울해지고 그런 짜증이 생기고 그게 결국에는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정신적 질환의 위험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고관절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자, 이번에는 고관절은 단련할 수 있다입니다. 고관절을 단련할 수 있어야 이게 건강도 지킬 텐데 단련할 수 있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요. 안타깝게도 고관절을 단련할 수 없다입니다. 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절이든 몸 어디든 간에 일단 이 단련을 통해서 뭔가 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좀 희망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관절, 관절이잖아요. 이 관절 자체는요. 뼈와 뼈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사이의 접합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 자체를 단련시킬 수는 없고요. 뭐 근육이라면 사실은 단련해서 근육 크기를 이렇게 늘릴 수는 있겠지만 관절 자체는 그렇게 단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을 미리미리 이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고관절의 경우에는 통증이 올 때까지 또 조기 발견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 고관절에 이상이 있나 한번 파악해 볼 수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퇴행성 고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초기에 알아차리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그 자각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통증은 없지만 우리가 좌우 고관절의 상태가 다른 느낌이 든다. 그리고 고관절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 운동을 하거나 오래 걷고 나면 약간 통증이 있다. 임신 중 고관절이 위화감이나 통증을 느꼈다. 고관절이 아플 때 누워서 쉬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밤중에 뒤척이다가 통증 때문에 깬 적이 있다. 영유아기 때 고관절이 탈구된 적이 있다. 가족 중에 고관절이 나쁜 사람이 있다. 이렇게 8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3개가 해당이 돼요. 아니 저는 3개? 아니 젊었을 때 20대 네. 때 족구하다가 빠졌구나.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넘어지는 바람에 여기가 빽 부대가지고요. 그 이후로 여기가 좀 이상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도 계속 이래요. 나이 드니까 조금 더 하더라고요. 근데 산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육이라도 단련시켜 보려고 그걸로 버티는 거는 같아요. 근데 아까 단련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서동 선생님이. 이 주변에 근육이라도 키워보려고. 아 근데 병원 가기가 무섭더라고. 이것도 빼고 인공 관절 넣으세요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상태를 아는 게 그래야 뭐 병원도 가고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직접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김대환 선생님. 네, 고관절은 무릎이나 이 요추 여러 가지 관절에 물려있기 때문에 고관절만 딱 집어가지고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응급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검사를 집에서 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 의자는 편하게 좀 앉으세요. 근데 앉을 때 엉덩이를 좀 반만 좀 걸쳐서 앉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 의학용어로 이제 패트릭 테스트, 요즘에는 한글로 바꿔서 사자 다리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자에 정자세로 앉은 다음에 한쪽 다리를 반대편 다리로 이렇게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무릎에 복숭아뼈 위쪽을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두 손으로, 양손으로 이쪽 무릎을 지긋하게 눌러보세요. 근데 이때 체중을 실어서 내 온 힘으로 누르면 안 되고요. 그냥 지긋하게 눌러봤는데 사타구니 안쪽으로 통증이 느껴지면 고관절이 이상한 겁니다. 여기를 눌렀을 때 엉덩이, 둔부와 허벅지 바깥쪽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 건 정상. 요거는 정상인데요. 이거를 꾹 눌렀는데 나는 사타구니 쪽이 아픈데 이건 고관절이 이상한 부분입니다. 반대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서 한번 해보실 텐데요. 전신 거울이 있거나 그냥 그 화장실은 미끄러우니까 안 되고 뭐 현관이나 어디에 있는 전신 거울을 이용해서 전신 거울로 내 어깨를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팔은 이렇게 벌리셔도 상관없고 모으셔도 상관없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만 해주신 다음에 한쪽 발씩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릎을 이렇게만 해야지만 균형이 잡힌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이 정도로 흔들릴 수는 있긴 한데 핵심은 무릎에 그리고 내 어깨의 위치가 이 좌우가 맞아야 한다는 거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혹시 가족분이 옆에 한 분 계시다면 이게 뒤에서 봤을 때 내 엉덩이가 한쪽에 엉덩이가 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고관절의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 방법이 뭐 어렵지는 않네요. 네. 지금 저도 한번 눌러봤는데 이게 통증이 있으면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있으면 안 좋은 거고 네. 딱 섰을 때 균형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하나 배웠어요. 저는 이렇게 누르니까 대놓고 이쪽에 통증이 있네. 가긴 가야 되겠네. 병원 가서 김대환 선생님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근육만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구독 영상도 보겠습니다. 2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고관절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일상 속 동작들 꽤 많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많은데 더욱더 문제가요. 이게 사람들은요, 이게 고관절에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작들이요 고관절에는 되게 무리를 가게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런 것들 뭐 자세라도 좀 더 바르게 해주고 바른 동작으로 이런 습관들을 고쳐 나가는 것이야말로 고관절의 건강을 지키는 그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고관절을 안 좋게 하는 잘못된 습관들 해서 대표적으로 영상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지하철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오래 서서 있고 이런 게 안 좋다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네,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서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타다 보면은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삐딱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한쪽 고관절에 이 무게 중심이 확 쏠리기 때문에 그쪽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작들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다리를 딱 어깨 넓이로 딱 벌리고 그다음에 양발에 같은 무게를 딱 둔 채 똑바로 이렇게 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철에서 난간을 안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몸이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릴 때 나도 모르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에 힘을 주고 버티게 되면은요. 고관절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난간이나 이런 것을 꼭 잡고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손잡이나 이렇게 난간을 잡아야 되는데 간혹 보면 딱 이렇게 서서 상남자잖아 그게 네. 상남자. 자랑하려고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오히려 고관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아니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괜한 의심받아요. 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손을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또 못했네요. 네, 그리고 우리 고관절은요, 이게 무게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많이 되게 되니까 이런 무게를 많이 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백을 들게 되면 거의 뭐 한쪽으로만 들게 되잖아요. 한쪽으로 맨다거나 한쪽으로 들게 되니까 한쪽 편측에만 계속 많은 무게가 실리면서 한쪽 고관절이 심각하게 망가질 수가 있는데 또 고관절에 대표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갑자기 쿵 한쪽 발로 쿵 이런 식으로 자꾸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아까 뭐 중심 잡기 위해서 갑자기 뭐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꾹 쏠리게 되잖아요. 이럴 때 고관절을 많이 다치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래 서 있을 때 고관절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양쪽 균형을 딱 맞춰서 서 있어라 이런 말씀이셨고 그리고 또 아까 일어날 때도 조심하라 이런 게 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앉았다가 이제 일어서는 동작인데요. 우리가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 동작을 무심코 반복하다가 보면 이 고관절을 다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이 고관절에 부담을 덜 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고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예은 MC님과 한번 그래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네, 앞으로 나가셔서 하죠. 오랜만에 앞에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의자 2개를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 의자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고관절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사실 의자에 일어서지, 이제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죠. 뭐 차에 내릴 때도 불편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고관절에 뭐 가해지는 부하는 적지만요. 문제는 이제 일어설 때 문제인데요. 이 일어설 때 체중의 약 3.3배에 달하는 부하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때 더 동작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관절 연골의 손상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상에서 고관절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이제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이제 앉은 자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어떻게 앉으신지 한번 어떤 보여주시겠어요? 의자요? 뭐 원하시는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살짝 조금 더 푹신한 의자. 푹신한 네. 사실 살면서 단 한 번도 네. 어떻게 앉아야겠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본 적 일어서야겠다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는 좀 깊숙하게 앉는 편이에요. 깊숙이. 네. 좋네요. 좀 이렇게 기대고 편하게. 근데 앉는 자세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요? 뭐 요 정도? 귀부인 같아. 합격입니까? 지금 뭐 앉는 자세 자체는 굉장히 좋으신데요. 문제는 고관절에 있어서는 조금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일단 선택부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높낮이가 좀 다른 의자를 먼저 준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에 있는 의자가 좀 높은 의자고요. 지금 예인 MC님이 앉은 의자가 낮은 이제 의자인데요. 문제는 의자를 선택할 때 먼저 조금 높은 의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당황스러우시죠? 네. 네, 낮은 의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앉다 보면 고관절의 굴절 각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었을 때도 체중의 하중이 더 많이 받게 되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이 고관절이 많이 꺾여 있게 되면 그거 자체도 고관절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높은 의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낮은 의자나 뭐 조금 이런 의자를 앉게 된다고 하면요. 밑에 방석이나 쿠션을 조금 까시는 게 좋고 이게 조금 앉은 부분을 조금 높일 연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네. 근데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죠? 저희가 이제 밖에서 네네. 뭐 식당을 가거나 혹은 네네. 생활할 때 사실 이 의자의 높이를 제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석을 좀 쓰신다든지 이러실 필요가 좀 있으시죠. 네. 또 이제 앉을 때 깊숙이 앉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깊숙이 앉는 자세도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요?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게 깊숙이 앉으면 일어설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죠? 그냥 일어나려고 하면 아이고 이렇게 그렇죠. 일어나죠. 네. 네, 관절에 굉장히 좀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앉으실 때는 여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그럴까요? 살짝 걸터 앉으시는 게 걸터앉는 좋습니다. 느낌으로. 이전에 얘기가 김대한 선생님께서 이게 보여주신 자세처럼 살짝 걸터 앉으시면서 등받이를 기대지 않는 게 오. 좋은 자세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고관절의 굴절 각도 자체가 커지지 않게 되고 일었을 때 사실 보시게 되면 뭐 다리나 허벅지 힘으로 같이 쓰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고관절의 부하가 좀 덜 걸리게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깊숙이 맨날 앉으시잖아요. 네. 앉으실 때는 조금 요령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요령은 먼저는 사실 양쪽에 손잡이가 있다고 하면요. 약간 엉덩이를 앞으로 뺀 상태에서 네. 빼고 나서 일어나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고관절에 조금 부하를 덜 걸리게 하려면 무릎에 양손에 무릎을 조금 올리시고 팔에 힘을 조금 주시면서 같이 일어나셔 주시는 이렇게? 게 네, 오. 좀 이제 그렇게 하면 고관절에 부하가 좀 덜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동작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깊숙이 앉는 거나 걸터 앉는 거나 일어설 때.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이 사소한 동작들 자체가 쌓이다 보면 고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조금 단련시키는 것보다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들을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제가 너무 막 일어났네요. 막 앉았고. 네. 반성합니다. 네, 반성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팔걸이가 있으면 뭐 이렇게 짚고 일어난다거나 네. 아니면 무릎을 잡고 뭐 이렇게 네. 일어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될 게 우리가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관절 자체가 우리 체중을 이렇게 받아주는 이제 그 관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면 그만큼 고관절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작들을 아마도 조금 체중을 조금 덜 걸릴 수 있는 동작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조금 고민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든 통증에 또 그 삶을 굉장히 좀 피폐하게 할 수 있는 그 고관절이 안 좋아지면 네. 고관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뒷주머니에다 지갑 넣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맞아. 그때 또 안 틀어져요. 좋대요. 예. 또 모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요건 안 좋다는 건 또 뭐? 조언 한마디씩 해주세요.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쉽게 좀 빨리 굳는 편입니다. 이게 굳기 때문에 우리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잘 오게 되거든요. 굳은 상태에서 항상 움직일 때 풀지 않고 급격하게 뭘 하려고 하다가 다치게 되니까 평소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좀 많이 풀어주시는 거,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김대한 선생님은요? 네, 걷기 운동 요즘에 많이 하시죠. 만보 걷기가 이제 무슨 보약처럼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데 실은 천천히 오랫동안 걷는 건 고관절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걷는 운동은 매우 좋기 때문에 고관절 건강까지 지키는 걷기를 하고 싶다면 약간 숨이 차게 2-3,000보 정도만 걸어도 숨이 차게 좀 걸어주면 네.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방송 시간 관계로 세 분 얘기는 나중에 듣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단영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은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이후에 대기의 순환이 점차 원활해지면서 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아직 눈이 오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제주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보다 높겠는데요.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6도, 대전과 광주 8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는 다소 덜하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잘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물결이 높아서 해안도로를 넘어올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서울에 구름만 많겠는데요. 영동과 남부,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잦은 만큼 주말에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예보 확인하셔서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을 대표하는 날씨 표현하면 3한 4온이었는데 네. 이제는 7한 7혼. 아. 7혼.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은 일주일씩. 춥고 일주일은 좀 덜 춥고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덜 추웠잖아요. 네. 근데 일요일에 비가 오면서 다음 주는 좀 추워지지 그럴 것 않을까 또 걱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